안녕하세요. 청년 공공외교대사 국위 여러분. 저는 방크 한국 홍보 이야기 강의를 하게 된 방크 이정혜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방크에서 했던 여러 홍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역사를 방크는 어떻게 알리고 있을까요? 한국의 역사 중에서 5,000년의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5,000년의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이유는 전 세계인들이 아직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역사가 100년,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현대에 생긴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오랜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여러 오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5,000년의 역사를 알리다 보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방크는 시대별로 하나의 키워드로 한국 역사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고조선해 같은 경우에는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이념이라든지 또 발해 같은 경우는 이런 고려의 역사를 잇는다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든지 이런 시대별로 각 주제에 이 소개를 함으로써 세계인들도 좀 더 쉽게 한국의 역사를 오랜 역사이지만 조금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한국의 역사 중에서 역사 인물을 알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가 재밌기도 하지만 정말 방대하고 또한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물은 이런 역사를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 인물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왕부터 시작해서 장군들 여러 위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안영박과 같은 유관순 또 직지를 발견하고 알리신 박병성 박사님 같은 이런 일반 한국인들을 소개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다면 좀 더 한국의 역사를 쉽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한국의 역사 중에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어떤 역사를 알리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제강점기 역사를 알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세계인들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의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동해나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우기기를 계속 사용한다든지 군함도 같은 이런 강제징용에 얽힌 역사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또 생각해보면 과거의 역사이지만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오늘의 한국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세계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 동해 사이트를 만들어서 알리고 있어요. eastcprkorea.com이라는 사이트고요. 왜 동해 표기가 정당한가? 그럼 어떻게 이걸 동해 표기를 알릴 것인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영어 사이트도 있어서요. 동해를 영어로 설명할 때 혹은 영어 외국 화자들에게 동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소개드릴 사이트는 mawispeak.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가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것은 미국의 미국 방크 동포인 방크 회원이 만든 사이트거든요. 미국이나 혹은 유럽의 서양의 문화권의 학생들은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동시대에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홀로코스트를 배우는 세계인들이 일본의 그 침탈사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소개하는 사이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민간인 학살, 제압리 학살 같은 그런 문제를 소개하고 있고요. 일본군 위안부, 독도, 또 우길기 같은 그런 일본 과거사의 문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카드뉴스인데요. 여러분 혹시 구남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구남도는 일본의 구남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섬의 이름인데요. 일본이 이 구남도라고 불리는 이 섬을 일본 산업혁명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발전한 것은 맞죠. 일본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이겠으나 반대로 제국주의 침탈을 겪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아픈 역사이거든요. 이 유산을 등재할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유네스코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의 이 문제들을 감안하여 처리하라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아쉽게도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사도강선이라는 또 강제징용이 있었던 그러한 유산을 일본의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 과거사 문제들을 디지털 카드뉴스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아프고 슬픈 역사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아픈 역사로 끝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해요.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 이런 역사를 알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랑스러운 역사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럼 방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요. 독립운동가의 꿈 사이트라는 꿈.prkorea.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3.1 독립선언서,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은요. 외국의 독립운동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의 전반에 나서서 싸웠던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모르고 묻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이 꿈 사이트를 통해서, 독립운동가의 꿈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까지 모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독립운동 역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애워야 할 인물들도 너무 많고 사건들도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푸념을 했더니 한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만약에 너가 애워야 할 독립운동가가 10명밖에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들어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이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3.1 독립선언서를 여러 언어로 저희가 번역을 해서 알리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 꿈 사이트에 소개하고 있는 한 부분이고요. 현대 한국어부터 시작해서 영어, 쉬운 영어죠. 그리고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다양한 언어로 방크의 외국인 회원, 또 동포 회원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13개 언어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계속 저희가 이 언어를 넓혀서 더 많은 외국어로 3.1 독립선언서를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 하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몇 해 전에 3.1 독립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어서 큰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해에 한 명만이라도 마음속으로 나의 독립운동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를 알고 알리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곧 3.1절이 다가오잖아요. 이 독립선언서를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읽어보면 그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꿈을 가지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크게 의식주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중에서 한복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당연히 우리의 전통 의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계기로 저희가 한복을 좀 더 아는 또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한복의 역사는 언제부터였을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가장 오래된 거는 고구려의 이 벽화 안에 있는 이 한복의 그림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해요. 보시면 이 치마와 저고리가 기본으로 있고요. 한복은 저고리 밑에 치마를 입거나 저고리 밑에 바지 그리고 겉옷인 두루마기를 입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고리와 치마가 나눠 있는 것이 중국의 그 한푸라고 불리는 그 한나라의 전통 의상과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이거는 지금 당나라 시대의 중국의 한푸인데요. 이 보시면 실루엣 자체가 좀 이렇게 몸에 붙는 실루엣이잖아요. 이 중국의 의복이. 그런데 이 한복의 특징이라고 하면 약간 풍성한? 그래서 어떤 서양인은 한복이 서양의 드레스와 되게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복의 구성이나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중국은 우리의 한복을 한푸가 원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건 명나라의 고려양 스타일로 입은 한푸예요.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조선의 한복과? 네. 이 명나라 이전의 나라가 원나라, 중국의 몽골 왕조가 세웠던 원나라인데요. 그때 고려의 많은 문물이 서로 교환을 하면서 고려양이라고 하는 그런 고려의 스타일이 중국에 크게 지금의 한류처럼 유행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 뭐 모든 것을 고려를 모방해 온 세상이 미친 것 같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고려의 문화가 고려의 의복이나 뭐 여러 문화들이 그 중국에 영향을 미쳤고 그 원나라 이은 명나라 초기까지 그런 한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의복이나 문화라는 것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많이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는 무리가 되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방크는 어떻게 한복을 알리고 있나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꽤 오래전에 우아한 프로젝트라는 그 온라인 디지털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한복 홍보대사. 한복을 알리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한복을 많이 입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뭐 이런 일상복으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고궁을 갈 때라든지 이렇게 한복을 자주 입고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복을 알리는 스티커이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한국 문화는 한식입니다. 한식은 오늘날 세계인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식문화인데요. 한식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위주의 식단이 많다. 그래서 뭐 베지테리언 같은 사람들도 뭐 한식을 많이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효 음식. 어떤 음식 평론가가 중국은 음식에서 불의 맛이 나고 일본은 음식에서 카레 맛이 나고 한국은 음식에서 발효의 맛이 난다라고 했대요. 정말 굉장히 특징을 잘 잡아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 한식의 특징이 김치라는 이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에 포함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치를 통해서 한식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치를 크게 보면 김장이라고 볼 때 이 김장은 이 오랜 이 한국의 고유한 자연 환경 속에서 한국인들이 지혜를 발휘하여 오랜 그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 문화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김장이 또 유네스코 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 김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인들은 김장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높인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김장은 혼자 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담고 또 이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의 또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누는 정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한식을 좀 더 재미있게 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은 김장을 포함한 한국의 여러 문화유산을 알리는 엽서를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크게는 자연유산, 또 직지와 훈민정음 같은 기록유산,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 유형의 유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김치를 알리지만 김치 이 문화인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또 이 무형의 유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산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문화유산을 알리는 일로도 확장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에 한국 문화로는 한옥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한옥을 또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창덕궁을 통해서 한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옥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창덕궁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한옥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창덕궁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그 창의적인 건축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건데요. 그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창덕궁은 경복궁 다음으로 세워진 조선의 궁궐이거든요. 근데 경복궁과 창덕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배치를 보시면 이쪽에 보시는 것이 경복궁이고요. 이쪽에 보시는 것이 창덕궁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그 배치가 완전히 다르죠.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이고요. 광화문을 따라서 홍례문, 영재교, 근정문, 근정전. 경복궁의 정전이죠. 이렇게 일자의 축을 이루며 건물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서양의 모든 궁궐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요. 이 왕조의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 건물을 통해서, 궁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창덕궁의 이 배치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여기 도나문이라고 하는 곳이 정문이거든요. 이 정문에서 진선문, 그리고 한번 꺾어서 인정문을 지나야 이 창덕궁의 정전, 인정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아무것도 없죠. 그 옆에 희정당, 대조정 같은 이런 다른 정각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창덕궁은 왜 이렇게 독특한 배치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덕궁이 구릉지대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먼저 있기 전에 이 건물 자체가 언덕 지형인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건물들을 배치하다 보니 이런 배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한국적인 특징이라고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창덕궁이 특징이 이러하자면 이건 또 크게 보면 한옥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건물을 크게 짓지 않고 모든 것들이 좀 미니멀하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이 한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창덕궁에 가셔서 한옥 또 이 창덕궁의 한국 건축의 특징을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덕궁에서 또 특이한 점은 후원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소개드릴 카드뉴스에서 베르사유 궁전과 창덕궁을 비교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베르사유 궁전도 그 뒤에 후원인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대정원이 프랑스의 독특한 그 평지가 많은 그 지형을 이용해서 기하학적인 그런 조형을 만들어서 창덕궁과 또 굉장히 뭐 아시아의 한국의 창덕궁과 서양의 대표적인 베르사유 궁전을 같이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의 제주 화산섬과 용왕동굴이 자연문화유산이에요. 그것과 함께 같은 화산섬이 미국의 이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을 비교하고 있고요. 이 컨텐츠들은 다 한국의 문화유산과 세계의 문화유산을 같이 비교하는 컨텐츠예요. 우리가 만난 이 세계인들이 이렇게 하면 뭐 미국인이라든지 프랑스인들이 좀 더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국 홍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국 홍보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 홍보에서 세계를 아는 것으로 함께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홍보라는 것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한국을 하나 알렸으면 세계에 대해서도, 세계 친구에 대해서도, 그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 아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독립운동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간송 전형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사용했어요. 대표적으로 그가 지킨 유산 중에는 훈민정음 같은, 아직까지는 세계에 단 한 곳밖에 없죠. 이 훈민정음 같은 이런 정말 세계의 문화유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청자들과 회화들을 이분이 지켜서 보호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이러한 키워드를 문화보국,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라는 말로 이분을 소개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강점기 하면 총과 칼로 혹은 뭐 정치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를 지키면서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분한테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각자 일을 할 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년 공공 외교대사 국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도 더 많이 한국을 알고 더 알리는 멋진 홍보대사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